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류혁명에 형력한 기여를 하였으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 있을 수 있다. 저번 시간에 어떤 사람이 역사적으로 큰 평가를 받는가, 어떤 사람이 선인이나 위인으로 분류되는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언급했죠. 또 어떤 이가 악당으로 취급되는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인류혁명에 가담하고 기여를 하거나 희생을 한 이는 이름을 남긴다. 반대로 인류혁명에 반발하거나 그래 인류혁명에 참여한 이를 박해하는 이는 악당으로 취급당한다. 악인으로 취급당한다. 그거는 왜 그런가요? 인류혁명은 그래요.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롭게 하는데 방해를 하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당 취급당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설명을 다 안 해줘도 본능적으로 알고 다 그렇게 행동한다. 고대부터 그랬다. 그러한 역사적 평가는 바뀌지 않는다. 그런 방식으로 역사적 평가하는 거는 또 그 방법이 맞는 거죠. 사람을 이롭게 한 사람이 선인이 되고 위인이 되는 것이지. 그 반대가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보겠습니다. 형력한 기여를 하였으나 이런 말지 못할 수가 있죠. 문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설명했지만 1차 혁명이 있고 2차 혁명이 있었죠. 도구의 제작과 개량이 1차 혁명이고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 2차 혁명이죠. 누군가는 창안했다는 거예요. 전파했겠죠. 창안하고 전파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고대인들이 알죠. 본능적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근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럴 경우 역사는 이름을 지어 그 이름을 칭송한다. 거짓말일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기록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사망이라고 불리는 세 명의 황제로 분류되죠. 천황, 복희씨, 지왕, 신동씨, 인왕, 요하씨는 모두 인류혁명과 연관되어 있으며 신으로 기록되어 칭송받았다. 그렇죠. 1차 인류혁명과 2차 인류혁명은 지나치게 오래전에 발생한 일이기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누가 창하고 전파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혁명을 일으킨 사람의 이름이 지어지고 신으로 추앙되어 존경받는다. 무슨 일을 했을까 한번 봐야 되겠죠. 천황 복귀씨는 불과 그물, 불도 중요한 도구죠. 그물, 낚시법을 전수하고 그물은 도구죠. 그 도구를 제작하고 개량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 말이죠. 낚시법을 전수하고 동물 사육을 가르쳤으며 농경 목축을 가르쳤단 말이죠. 2차 혁명 때 나오는 거죠. 철제 무기 사용법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 복희씨라는 이름 언제 지어진 건가요? 철제 무기가 나온 시기에 지어졌겠죠. 얼마 안 됐죠. 한 몇천 년밖에 안 됐죠. 근데 불과 그물, 도구의 제작과 개량은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수만 년 전에 있었던 거죠. 동물 사육은 한 만 년 됐다 치고 그 시기가 다른 거예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시점이 되었을 때
1차 혁명과 2차 혁명의 큰 시기 차이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겼겠죠. 고대인들은 몰랐겠죠. 이런 그 시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를. 그냥 그 시대에는 다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장한 이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은 신과 같은 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서 남긴 거겠죠. 그래요. 수만 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니까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목축하는 거는. 선왕복귀씨는 선천팔계를 전수한 이로도 유명한데 선천팔계의 각계는 초기문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선천팔계 이어진 선과 끊어진 선으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 각 계마다 다양한 명칭이 붙어 있죠. 일종의 문자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찾아보면 되고 인터넷 그러면 되죠. 굳이 남길 필요는 없는 거죠. 인왕 여하씨는 전왕 복귀씨 아내로 알려져 있다. 그래요. 좀 인왕 여하씨는 그냥 전왕 복귀씨 아내로 알려져 있는데 뭐 그것은 이제 여러 전설이 남겨져 있죠. 전왕 복귀씨 이런 신과 같은 인간의 아내니까 신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지왕신동씨를 보겠습니다. 지왕신동씨는 쟁기보습과 같은 농기구를 전하고 농사짓는 법을 전수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고대인들에 의해 신으로 추앙받는다. 그리고 2차 인류혁명이죠. 농사짓는 거는. 그래요. 이처럼 이제 인류혁명에 기여한 이는 농사짓는 법이나 목축하는 법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고대인들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한 일을 존경해야 되겠다. 절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던 시절에 발생한 일이니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라도 존경한다. 신으로 추대하면서 그게 사람이다. 어떤 식으로든 존경받는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시절 누가 뿔을 전수하고 농기구를 만들어냈는지 알 수 있겠는가? 또한 누가 목축하는 방법과 농사짓는 방법을 창안하여 전수했으면 알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인간들은 누구인지 모르더라도 이름을 지어 신으로 추앙하며 존경하는 법이다. 그래요. 그 인류혁명에 참여하는 길은 이처럼 실제로 인간에게 큰 이로움을 주는 신성한 일이기도 하며 존경받는 일이다. 반대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고대인들도 다 그렇게 했다. 누구나 그렇게 한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3차 인류혁명에서는 3차 인류혁명에 강하게 반발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발 세력이 굉장히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통상 3차 인류혁명을 지지하는 세력을 우파라고 부르고 3차 인류혁명에 반발하는 세력을 좌파라고 부른다. 초기 좌파는 신분제도를 고수하려는 세력으로 귀족으로 불리는 신분이 높은 자들이었다. 그렇죠. 3차 인류혁명은 그래요. 새로 생겨난 세력이 귀족 세력과 싸우죠. 그래서 신분제도를 철폐하죠. 귀족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죠. 반발 세력이죠. 3차 인류혁명의 반발 세력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귀족 세력의 반발이 굉장히 강했다. 이들은 농업 자본의 지배자들이었고 농업이 상업, 공업, 금융과 같은 산업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나라는 그렇겠죠. 자기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듣나요? 그런 흔적이 보이잖아요. 산농공상이라고 하잖아요. 산업 중에서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상업공업을 하위에 두잖아요. 실제로 지배를 했죠. 정치적으로 제한을 하고 시장도 지배한다는 거예요. 너무 크면 그 신분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렇겠죠. 농업자본의 지배자들이었고 농업이 상업, 공업, 금융업 같은 산업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이들 그렇게 생각했죠. 농업을 지배하는 신분이 높은 자들이 좌파 세력이 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 3차 인류혁명 세력, 즉 우파는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산업 간 평등을 실현하려 하였는데 이는 농업에 기반한 왕을 중심으로 한 귀족 세력의 이익에 반한 행동이니 귀족들은 자연히 좌파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성장하면 시장이 발전하겠죠. 시장을 유지시켜야 된다고,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 그들은 일단 농업 자본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사람으로 치면 농업 자본에 기반한 귀족들,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분제도를 타파해야 되잖아요. 신분제도가 괜히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업자본과 상업자본으로 성장한 이들은 자금도 충분히 있죠.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오랜 시간 어떤가요? 귀족에 의해 유지된 사회가 지속됐죠. 농업에 기반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과 정서를 가지고 있겠죠. 또 지배자들이 세뇌시킨 것도 있고 세뇌시키면서 생겨난 생각과 정서도 있고 그런 생각과 정서가 시대가 바뀌었다 해서 바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고 새로운 사람이 생겨나는 게 아니니까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 전승되기도 하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산업공상이라는 에 입각한 생각과 정서 남아있잖아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주로 인기 있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회에 해당하는 주로 선비랑 유사한 관리들, 뭐 법관이건 공직자건 그런 사람들이 주로 선호되잖아요. 선호하죠. 남아있는 거예요. 또 농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농민들에게는 농민들은 특별히 대해야 된다. 특별히 이익을 줘야 된다. 그런 생각도 있고 산업공상에서 비롯된 거죠.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면 좀 천하게 생각하고 상인들을 보면 사기꾼처럼 생각하고 분명히 비싸게 팔아먹으려 할 거다. 사기치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도 완전히 다 사라진 건 아니죠. 그게 뭔가요? 고대 농경과에서 형성된 생각과 정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또 그런 생각과 정서를 가진 이는 3차 인류혁명에 반발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 비록 이제 신분제도는 타파됐지만 또 반발하는 생각과 정서가 남아있다 이 말이죠. 실제로 그런 생각과 정서가 있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3차 인류혁명에 반발하는 세력들의 생각과 정서는 귀족 세력이 타파된 뒤에도 남아서 새로운 좌파 인사들을 만들어냈고 결국 좌파 세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새로운 좌파 인사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3차 인류혁명을 저지하기 위한 견해 역시 개발되어 유포되는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대표적이며 실제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국가들이 20세기 제법 많았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시장 지배 시대를 지탱하는 시장,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제약시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3차 인류혁명에 반발하는 생각이죠.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견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전에는 뭐가 있었나요? 신분제도는 타파했지만 아까 얘기했죠. 고대 농경국가에서 형성된 생각과 정서는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3차 인류혁명에 반발하는 견해를 또 만들어서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시장 지배 시대를 지탱하는 시장,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제약시한다. 그렇죠. 시장을 철폐해야 된다 생각하고 전부 국가가 몰수해야 된다 생각하고 사유재산을 철폐해서 공동 소유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하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국가들 대부분은 쇠퇴하거나 멸망하였고 멸망하지 않은 국가도 결국 3차 인류혁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몇 개 국가 빼고는 이제 한두 개 빼고는 다 받아들였죠. 공식적으로. 동유럽에 있던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멸망했고 소련도 멸망했고 중국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또 이제 어느 정도 시장과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인정해서 시장과 민간기업을 발전시키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래요. 현실 보면 누구나 확인이 되는 말을 적어놓은 거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가 실패하였다고 하여 3차 인류혁명에 반발하는 세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생겨났잖아요. 또 그러한 견해의 바탕에서 바탕한 생각이나 정서가 있죠. 아까 얘기했죠. 신분제도가 사라졌다 해서 고대 농경국가에서 형성된 생각과 정서가 바로 사라진 것이 아니듯이 현 시대도 남아있죠. 한국에서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가 멸망했다 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비롯된 생각과 정서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누구나 확인이 가능해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견해들이 개발되어 유포되고 그러한 견해는 좌파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양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좌파 인사들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새로 개발된 견해에 바탕한 정책을 실시하는데 통상 그러한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부른다. 최근에 그런 나라도 많잖아요. 베네수엘라 세계 최고의 산유국인데 국가가 순식간에 몰락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은 거지가 돼버리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시장과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제약시하기에 사회주의 정책이나 공산주의 정책은 시장이나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제한하려 하거나 파괴하려 한다. 그렇죠. 그러한 그래요. 생각과 정서가 남아있는 이들은 어떤가요? 자기도 모르게 제약시하며 파괴하려 하겠죠. 공산주의 국가의 멸망을 지켜본 현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지켜본 현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용을 알건 모르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경멸한다. 그렇다고 하여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정한 생각이나 정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더라도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식되더라도. 고대 농경국가의 시대에 형성된 생각과 정서도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잘못을 인정한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지녔던 생각이나 정서는
긴 시간 남아 있을 수 있다. 생각이나 정서가 지속되는 한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는 있기 마련이니 어떤 견해나 어떤 정책이 시장과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견해이거나 정책이면 그러한 자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뭔가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 형성된 생각이나 정서에 사로잡혀서 그러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좌파 인사들이 양산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고대 농경국가에서 형성된 생각과 정서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러한 생각과 정서에 사로잡힌 이는 좌파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언급했죠 아까. 또한 3차 인류혁명이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좌파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람은 어떤 견해에 입각해서 움직이지만 아무런 견해가 없다 하더라도 또한 무엇에 의해 움직이나요? 이익에 따라 또 움직이죠. 그래요. 즉 이익을 보장받거나 이익을 지키는 데 좌파 세력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는 좌파 인사가 되기 쉽다. 특별한 견해를 가진 이는 그 견해에 따라서 그 견해가 신념이 되면 그 신념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견해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견해에 대해서 확신이 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는 사람이 본래 그렇게 이제 예전에 설명했죠. 얼과너 넉스 작용이 그렇게 만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고대 농경국가 시대의 생각과 정서에 사로잡힌 이가 3차 인류혁명이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확고한 좌파 인사가 될 것이다. 그렇죠.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한다. 마음에서. 그러면 그냥 그런 일은 그냥 어김없이 좌파 인사가 되는 거죠. 하여간 두 종류의 생각과 정서가 좌파 인사를 양산한다.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 형성된 3차 인류혁명에 반발하는 생각과 정서가 있고 여전히 남아있죠. 시장과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제약시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바탕한 생각과 정서가 있다. 그래요. 그러한 생각과 정서는 또 최근에는 이제 포퓰리즘 견해를 양산한다.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물론 이 두 종류의 생각과 정서가 서로 무관한 것은 아니다. 3차 인류혁명에 반발하여 생긴 고대 농경국가 시대의 생각과 정서가 밑거름이 되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바탕한 생각과 정서가 생겼다. 자유인사로 분류되는 화가 신학철이 그렸다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거 너무 뭉치는 거 아니냐, 과장된 생각이 아니냐. 그러면 글로 남겨져 있지 않다 해서 알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글로 남겨져 있을 수도 있고, 이 글을 쓴 이는 예전에 좀 책도 읽었지만 한국인들이 쓴 책은 잘 안 읽었죠. 주로 고전 위주로 읽었고. 그런데 어떤 생각을 지녔을까 한국 좌익 세력들은. 신학철 화가 그랬다는 모내기죠. 신학철 이라는 화가는 깜방에서도 살았죠. 좌익인사로 분류돼서. 그림은 뭔가요? 어떤 생각을 그래요. 표상으로 표현한 거죠.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보죠. 그래요. 산업공상의 생각이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우선 어떤 이상국가를 표시한 건데 어떤 나라를 이상국가로 생각하나요? 농사짓는 국가가 이상국가다. 고대 농경국가 시대의 흔적이
고대 농경과 시대에 형성된 생각과 정서의 흔적이 다분히 드러나죠. 또 산업공상의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 이 쓰레기통을 잘 봐라. 공업 제품들이 많다. 공업 제품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또 상인이 필요하잖아요. 상업과 공업을 경시하는 생각이 이 쓰레기통을 보면 알 수 있다. 고대 농경과 시대의 생각과 정서가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 이렇게 다 같이 생산하자. 공동 생산을 하자. 그럼 소비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다 모여서 소비하자. 춤도 추고 같이 이렇게 먹거리도 먹으면서 공동 생산, 공동 소비를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뛰어놀게 된다. 그래요. 농사는 어떻게 공동생산 짓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공업 제품을 공업을 이용하지 말자. 소 가지고 짓자. 트랙터로 농사 지어도 힘든데 그래 소 가지고 짓자. 그래요. 동물을 뭐 그렇게 중시 안 했죠. 고대인들은, 한국인들은 학대도 하고 그랬는데 짐승을 학대하는 모습도 보이고 고대 농경과 시대의 흔적이 생각과 정서가 그대로 드러나더라. 공동생산, 공동소비, 공산주의죠. 그 위에 산이 뭘로 보이나요? 호수도 있고 북쪽에 있고 위에 있고 한반도에서 보면 백두산처럼 보이잖아요. 북한 공산주의를 따르자. 그런 이제 현실의 좌파, 한국인의 좌파 견해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 생산하고 공동 소비하면 충분히 서로 나눠 먹을 정도로 풍요롭고 이렇게 아이들이 해피하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일단 뭐 일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했죠.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고. 이 공동 생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제 생산한 걸 다 같이 나눠서 먹어요. 춤추면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 생산하게 된다. 근데 이렇게 똑같이 이제 생산물들을 다 같이 나눠서 먹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일한다. 그러면 일하면 힘들잖아요. 최대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나눠서 먹는다. 풍족하게 나눠 먹을 수 있다 생각한다. 그럼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게 자신에게 좋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모습이 안 그려진다. 서로 피튀기게 싸우게 된다. 왜? 서로 일을 안 하려고 했으니까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져서 나눠 먹을 생산물이 별로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이들은 피폐해지고 영양실조에 걸린다. 북한 사람들을 봐라. 이번에 특공대를 봤잖아요. 난장이 같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안 나온다. 피폐해진 모습이 나오지. 그래요. 그 좌파 인사들의 이 그림을 보면 감동받고 이럴지 모르지만 우파 인사나 우파 인사가 아닌 이들이 보면 어떨까요? 끔찍한 그림이다. 농민들이 봐도 뭐라 할 거예요? 우리 보고 소 가지고 농사 지으란 말이냐? 미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